문제는 이제 근로는 근로인데 근로만큼 중요한 게 물가란 말이에요. 물가. 근데 물가 하면 물가는 누구와 연관을 줍니까? 이 결국은 이제 산업 생산에 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또 생겼냐? 이스라엘이 부딪혔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다시 부대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잖아요. 국제유가가 떠버렸어요. 안 그래도 가격이 좀 드랍되면서 특히 이제 파월 연준장의 멘트를 앞두는 시점에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일부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웬걸 여기다 대고 갑자기 이제 서로 미사일을 쏴버리기 시작하니까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26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은 뉴스와 포털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난 금요일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들은 전부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발췌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해당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또 그렇게 움직였던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해당 부분을 같이 보고 이번 주 시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62포인트 1.14%가 상승한 41,17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느덧 7월 고가, 8월 고가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그냥 미국 자체가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강하다. 참 부러울 정도로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제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과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주말간 좀 신경을 쓰고 있다가 우리 증시 개장을 좀 보고 싶어서 시가 이전부터 제가 지금 체크업하고 있는 과정인데 참 힘이 없습니다. 참 이 국내 증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쌀이 이렇게 안 좋으니 이게 참 어찌하면 좋습니까? 힘이 안 좋아요. 일단 자리적으로 2700이 걸려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건데 이게 2800도 아니고 2800도 아니고 꼬작 2700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참 어색합니다. 참 어색하고, 왜냐면 다우 쪽이나 이런 쪽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다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하락 부분을 전부 다 제껴버려고 7월달 고점을 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7월 고점이면 2896 반올림 때려서 2900 잡고 여기서 그냥 얼추 200포인트란 말이에요. 얼추 200포인트인데 전혀 지금 근사치도 못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계속 거슬리네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면도 있어요. 수급적으로 지금 수급이 오늘 같은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달러가 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손쉽게 못 들어오는 눈치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손쉽게 못 들어오는 눈치다 보니까 시장의 드라이브가 잘 못 걸리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다가 미국 증시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다우지수는 벌써 다 넘겨버렸고 신고가를 근접하고 있는 단계, 현재까지도 강세를 또 다시 이어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부러울 따름이죠. 여하튼 다우지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마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또한 1.47%, S&P 500도 1.15%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전 거래에 있었던 긴장감들은 대체적으로 다 완화시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움직임은 제가 이제 지난 매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최대한 빨리 매매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체험적인 매매는 그렇게 했고, 저희 VIP 매매는 매도를 노려서 한번 좀 크게 수익을 내고 마감을 쳤는데, 역시나 움직임 지저분했습니다. 움직임 지저분했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신이 빠질 만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수직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과정은 계속 지저분한 단계이고, 그 과정이 지저분했던 이유는 시장 내용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전문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전문을 몇 가지를 보면 앞에 내용들은 그냥 쭉 이미 있는, 이거 전문입니다. 전문이니까 그냥 스킵할게요.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여전히 지금 연준 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두 가지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연준에서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이게 완전히 산통 깨는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 실업률에 대해서 계속 체크업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동일하게 했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금리 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연준이 할 말은 이미 지난 의사록에서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미 어차피 한다고 얘기할 거다. 다른 건 없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B컷을 칠 거냐 B컷을 안 칠 거냐인데, 파월께서는 역시나 그런 멘트는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멘트는 전혀 안 해주셨고, 그냥 해야지 정도의 분위기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께서는 그 부분을 아직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빌미가 될 수 있고, 계속 노동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좀 일찍 오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노동 시장이 가열됐던 측면이 진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 수준보다 1%가 높고,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발생이 됐다. 그래서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 시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회귀율 때문이 아니라 주로 근로자 공급자의 이전에서 극심한 채용 속도의 둔화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근로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 멘트예요. 여기서 우리는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영상 보면 제가 그 얘기 해놨죠. 안타깝게도 실업률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다. 왜? 빅테크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전만큼 사업성에 대한 활발함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기술 개발과 등등등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1차적으로 신규 채용보다는 현재 주요 인력에 대해서 안착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관련된 고용지표 데이터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그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마 왜 금리를 어느 정도 폭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신 부분 중에 이유를 찾자면, 최근에 일어났던 근로시장,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 데이터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고, 실업률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실업수당을 계속 체크를 하면 확인되어질 부분인데 눈에 띄게 개선되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연준 쪽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고 이후에 스텝을 결정하는 그러한 수순을 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근로는 근로인데, 근로만큼 중요한 게 물가란 말이에요. 물가. 근데 물가 하면 물가는 누구와 연관을 줍니까? 이 결국은 이제 산업 생산에 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또 생겼냐? 정말 주말을 쉴 수 없게 합니다. 계속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주말에
이스라엘이 부딪혔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다시 부대꼈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 날아다니고 뭐 로켓 300발 이상 날아다니고 드론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충돌이 또 났어요. 근데 이 충돌이 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를 뭐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아무런 지금 하등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잖아요. 국제유가가 떠버렸어요. 국제유가 레인저월에서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죠. 안 그래도 가격이 좀 드랍되면서 특히 이제 파월 연준장의 멘트를 앞둔 시점에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일부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웬걸 여기다 대고 갑자기 이제 서로 미사일을 쏴버리기 시작하니까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이 슈팅 때문에 문제는 국제유가가 슈팅이 나왔다. 이 전쟁이 뭐 지금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스라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좋은 거다. 이젠 이스라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이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로 한 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주가가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얘들이 주가가 센 게 단순하게 전쟁이 끝나가서 안정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해서 전쟁 자금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쟁 자금들, 한머니들도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의 접근이 맞지. 지금 당장 저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 논리는 어디서 주워온 논리인지 알 수 없을 논리일 수 있다 이거죠. 막 언론 기사들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죠. 주가가 안정화되니까 안정세를 취할 거다. 근데 문제는 주가는 주가일 뿐이죠. 왜? 다음날 그냥 9%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하등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를 가지고 현재 정세를 판단하는 건 너무 무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란 저쪽의 이야기도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계속 부대끼고 있고 중동과 미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루 이틀 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무리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그냥 유가가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를 봐야죠.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아직 뭐 70불 초반, 70불 중반 정도 레벨은 괜찮아요. 뭐 이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주거나 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2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84불 이후에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충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문제는 이 상황이 조금만 확대가 돼서 실제로 유조선이 못 움직일 정도의 봉쇄 사건들이 나타나면 국제유가는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제유가가 날아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증시엔 또 당장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증시에 당장 영향을 안 주는데 어디서 영향을 미치냐. 결국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소비 둔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는 이게 아주 불상사가 생길 공산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측면은 단순하게 미사일을 쏘았냐, 비행기를 떨어뜨렸냐, 로켓가 나왔냐, 드론이 나왔냐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에 근거한 내용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측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측면이 부담이 생길 확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중요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 논리는 어디서 주워온 논리인지 알 수 없을 논리일 수 있다. 그렇죠? 언론 기사들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안정화되니까 안정세를 취할 거다. 근데 문제는 주가는 주가일 뿐이죠. 왜? 다음날 그냥 9%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하등의 의미가 없죠. 전쟁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거는 10만 아시는 내용이고 정치인들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뭐 샬라샬라 분석을 해가지고 중동발 뉴스를 다 분석해가지고 얘기하고 말하는 거 의미 제가 볼 땐 1도 없어요. 의미 1조차도 없습니다.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 사실 조금만 달라지면 틀렸나 보네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적 변화에 좀 더 민감도를 두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테이블해졌다는 효과가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 해당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주가는 또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주가 자체는 또 반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시가부터 봤는데, 시가에 보면 떠 있다가 밀리더라 이거죠. 밀리더니 아시아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좀 눌려 있다가 아시아장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등하더니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시아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보여드렸죠. 국내 증시를 보면 이게 아침에 시가에 떴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돼 버렸어요. 지금 시가에 떴다가 지금 2700 깨져버렸네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돼 버렸다 이거죠. 여기서 지금 흐름이 따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 친구들의 조정에 따라서 지금 여기도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결국은 국제유가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빌미를 뉴스로 굳이 갖다 붙이면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내용을 갖다 붙이겠지만 그건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고,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상품에 따른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5개 T가 되는 겁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 스타일상 굉장히 말씀을 조심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 다음에 과격한 발언을 잘 안 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중간치에 잘 다리를 양쪽을 펴주시는 스타일이신데, 그런 분께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해 줄 정도면 사실 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어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수 있는데 현재 시기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오게티가 생기니까 주가가 어디에다가 바운스를 줘야 될지 감을 못 잡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증시의 레벨링 상태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지표 내용을 좀 보면, 경제지표 내용상 볼 때 일단 이번 주는 누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좀 조심하셔야 되고, 크게 눈에 띌 만한 지표들이 몇 개 크게 없습니다. 크게 막 엄청 신경 써야 될 지표는 아닌데, 대신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월말이에요. 월말에 이제 PC랑 GDP가 붙어 나오잖아요. 근원 PC랑 이때 GDP가 붙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실업률, 실업수당, 이 부분이 계속 아마 시장을 자극할 거예요. 근데 이게 주 후반부지 않습니까? 주 후반부이기 때문에 주 앞에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좀 등락을 주면서 주반부에 저 내용을 가지고 또 피니시를 치는데, 문제는 이번 주가 월말, 8월 말 드레싱 구간이기 때문에, 드레싱이라는 것은, 여러분 드레싱이 뭐죠? 드레싱이? 윈도우 드레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달이 끝나면 포트폴리오를 정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정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그냥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냥 단기적인,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라 표현하실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 방식이 있고, 추세 트레이딩이라 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오버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죠. 뭐 두 가지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든 추세 트레이딩이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수익이 나도 좋아하지 말고, 손실이 나도 내색하지 말고, 뭐 지금이 어차피 채팅도 안 됩니다만 반응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손실과 수익은 확정해줘야 수익과 손실인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일 뿐인 거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서 딱 좋은 예죠. 제가 이때 매도 끝까지 쳐놓고 잡아서 먹어서 최하단 코리에서 잡아먹고, 너무 저 기분 좋아서 제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표현하고 제가 끝냈는데, 그날. 이날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어요. 파월 연준장이 나오면 뜨더라도 멘트가 끝나자마자 와장창창 무너질 거다 하니까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시장의 재료가 소진이 되면 주가 자체가 빠지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또 재료가 있기 전에는 주가가 좀 붕업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재료 있기 전에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가 이거 좋아라고 있는 상태인데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손실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손실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정리하느냐, 또 모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엔드를 쳐줘야 그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확정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드레싱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정리,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도 계산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클로징 해놓은 상태가 됐을 때 계산하는 것을 이제 보통 드레싱 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월말 드레싱이죠. 왜냐하면 이제 월말에 수익을 확정 짓고 손실을 확정 져서 내 레코딩을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월말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많이 주냐면 주가가 많이 일방적으로 계속 올랐다는 것은 매수 사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우장창창 내렸다는 얘기는 팔자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많이 했다는 것은 사자와 팔자가 서로 충돌했다는 의미 또는 매입세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사자나 팔자 한쪽을 치우쳤을 때는 그걸 가지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월말을 앞둔 시점에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한번 견고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수급 공백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눌렸다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팔자인 경우도 포트폴리오가 너무 비어있으니까 한번 치웠다가 가는 경우 다시 매수가 들어오니까 반등이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드레싱 구간입니다. 근데 특히 한쪽 방향으로 치우쳤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 성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 이슈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저 미사일 쏘고 저거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몇 년 차니까 그 내용 자체에다가 엄청 어떠한 내용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연준이 왜 연준을 기준을 잡냐? 최근에 화두가 연준이니까 그런 거고요. 연준에서 기준 가이드를 잡고 있는 데이터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물론 아주 넓게 바라보면 영향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미사일 주고받았어요. 비행기를 주고받았어요. 미국 시장에 근로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당장 안 주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시장에 근로시장에 영향을 안 주니까 파월 연준 쪽에서 말했던 두 가지 데이터 중에 노동에 관련된 데이터는 삭제하면 되겠죠. 근데 인플레 관련된 부분은 인플레라는 게 결국 물가잖아요. 물가. 자,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김밥을 먹고 있는 포장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돌린다. 그 기계를 돌아갈 때 돌아가는 건 전기. 전기를 만들 때 생기는 것은 휘발유로 기계를 돌려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제유가가 떠오르게 되면 인플레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인플레 영향을 주니까 전쟁 관련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준에서 단순하게 고용시장만 관련해서 언급했다고 하면 전쟁과 관련된 데이터는 그냥 버려서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뻔했던 내용을 봐서 저도 그날 매매를 기본적으로 영상은 다 촬영해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그 시간대 언론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사실 확인 정도만 끊는 단계고 서프라이즈 하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셨던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얼마까지 금리를 좀 떨어뜨려 주겠다 이런 멘트를 기다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간 파월 연준 의장의 성향을 보셨을 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실 확률은 어차피 1%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이제 크게 잘 지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그런 싸움 단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 증시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눈에 띄게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름대로 규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대응하기는 나쁘지 않은 장세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수익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시는 게 좋고 이후에 아마 9월장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9월장이 아주 애를 먹일 것 같아요. 왜? 너무 쉬운 장이 이어지면 그 다음 장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일까지 잘 마감 짓도록 하시고 시장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파월은 움직였다. 그리고 세상에 무슨 논리인지 끝나자마자 주말에 또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왕 송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용시장만 관련해서 언급했다고 하면 전쟁과 관련된 데이터는 그냥 버려서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뻔했던 내용을 봐서 저도 그날 매매를 기본적으로 영상은 다 촬영해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그 시간대 언론 라이브를 실시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사실 확인 정도만 끊는 단계고 서프라이즈 하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셨던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얼마까지 금리를 좀 떨어뜨려 주겠다 이런 멘트를 기다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간 파월 연준 의장의 성향을 보셨을 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실 확률은 어차피 1%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이제 크게 잘 지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그런 싸움 단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 증시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눈에 띄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름대로 규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대응하기는 나쁘지 않은 장세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수익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시는 게 좋고, 이후에 아마 9월장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9월장이 아주 애를 먹일 것 같아요. 왜? 너무 쉬운 장이 이어지면 그 다음 장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일까지 잘 마감 짓도록 하시고 시장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파월은 움직였다. 그리고 세상에 무슨 논리인지 끝나자마자 주말에 또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왕 송대표였습니다.